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역사를 진짜 좀 알아야 돼. 역사는 진짜 그러니까 반복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역사를 모르면 네. 김민정 같은 희대의 헛발질도 사실 굉장히 좋게 표현하는 거야. 네. 헛발질 또는 2차 가해, 3차 가해가 네.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아요. 역사를 알아야 돼. 지금 함께 하시죠. 김민전 잠에서 깨서 이거 보고 자. 자, 네. 역사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박광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리드멘트가 틀리지 않았죠? 네,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 역사를 잘 모를 경우 그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2차 가해를 맞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무리 청년 단체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반공 청년단이고 그 산하 행동 조직으로 이제 백골단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 두 개의 낱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뼈 아프게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강경대 열사의 아버님이 다시 이제 국회에 나와서 나오셨더라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백골단이라는 얘기를 같이 꺼내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91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돌아가셨죠. 백골단 단어 쓰자마자 내가 그 얘기 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또 엄청난 아픔이 소환될 거다. 그렇습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아버지가 또 눈물로 나오셨더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아이고. 문제가 됐던 게 이 단체가 표방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그 경찰하고 그다음에 공수처의 체포 영장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백골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찰의 이제 사복 기동대를 가리키는 낱말인데 그것을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찰에게도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던 그렇죠. 과거의 아픈 역사를 끄집어내서 네. 최근 국회에서 백골단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직이었던 백골단으로 경찰의 어떤 공권력을 막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또 이게 역사를 보면은 맥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맥락이요? 그러니까 한 70년 전 역사로 돌아가 보면은 네. 그 백골단이라고 명명되었던 정치 깡패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먼 시간이냐면 지금이 만약에 1980년이다. 그러면은 70년 전이면은 1910년 국권 피탈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오래전 역사를 다시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자유당 정권이 이 정치 깡패, 특히 우익 정치 깡패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정치 깡패단 중에 하나가 백골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역사를 좀 찾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골단이라는 단어를 쓰는 집단이 정치 깡패가 있었고 네. 경찰 집단이 있었고 사실은 경찰은 안 썼고 음. 하얀 투구를 쓰고 있었으니 제가 저기 그 모자를 쓰고 있어서 백골단이라고 네. 닉네임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김민전이 이번에 네. 그러니까 여러 방향으로 이게 헛발질인 게 정말 잘못된 일인 게 일단은 그 아픔을 소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단어고 백골단. 네. 또 하나는 백골단이라는 단어는 민주 세력이 경찰을 향해서 멸칭이거든요. 멸칭.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게 경찰이 네이밍한 게 아니라 그거를 비하하는 차원에서 민주화 세력이 붙인 거거든. 사복 기동대 사복 체포조에게 붙인 이름인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들도 멍청한 거야 사실은 여러모로 이래저래. 자 그러면 아무튼 정치 깡패들도 백골단이라는 이름을 썼다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이제 정치 깡패로 이제 사실은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던 두 개의 단체를 보통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게 되는데 해방 공간에서 활동했던 그러니까 서청으로 불렀던 선우 기성이 대표로 있었던 서북청년회 또는 서북청년단이라고 불렀던 조직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범석의 조선민족 청년단 보통 족청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우익 반공이라는 태제 아래서 사실은 많은 그 정치에서 그 테러를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서청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제주 4.3 사건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켰던 네. 단체로 유명합니다. 47년 3월 1일에 이제 미 군정의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총파업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이때 총파업이 누구까지 참여하냐면 도지사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를 제주도 사람이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육지 사람, 전라도 사람이었던 유해진이라는 도지사를 파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해진이 자신의 경호원격으로 서청 7명, 8명 정도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네. 그러면서 이들이 마치 경찰과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그 숫자가 한 500명에서 700명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와. 무고한 제주도 사람 2,500명을 체포하듯이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었고 이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48년 4월 3일 일었던 4.3 사건의 원인이 되었던 거거든요. 네. 이 과정에서 여기에서는 사실은 크게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4.3이 일어나고 나서는 마을에 대한 학살이라든지 체포라든지 그다음에 부녀자에 대한 겁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 깡패의 대명사처럼 쓰였던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서청이 사실은 또 문제가 됐던 게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벌써 2023년에 제주도 안에서 서청을 부활시키겠다는 움직임을 4.3 유족회 앞에서 누가요? 일본의 정신 나간 애들. 정치를 표방했던 이상한 사람들. 일베겠죠 뭐.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간 네. 놈들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으면 또 이것을 모방하거나 또 이것을 어떤 표방하는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정치 깡패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자유당 정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용했구나. 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드물고 그 굉장히 좀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당하고 정치 깡패가 손을 잡은 거예요. 네. 이게 왜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냐면 여당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공권력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공권력 갖고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이른바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했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가장 먼저 활용했던 게 1952년에 부산의 정치파동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비상계엄의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부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의 원조격에 해당하는 비상계엄이 1952년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으로 볼 때는 원래 이제 당시 간선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거였는데 네. 이 한국 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신이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다가 냈더니 19대 143으로 부결된 거예요. 도저히가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금정산 일대에 공비가 나타났다. 1952년이니까 한국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공비가 나타났다고 해서 경상도하고 전라도 일대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40명을 끌고 갑니다. 그 중에 10명을 이제 간첩 혐의를 씌워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외곽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당의 행태가 옳다라고 데모를 했던 데모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정부 데모단인데 그 데모단 중에 하나가 바로 백골단입니다. 이때 이름이 이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백골단을 사실은 많은 분들은 당시 군사정부 시절에 그 경찰을 떠올리지만 지금 백골단의 형태는 어디랑 가장 비슷하냐면은 1952년 정치파동 당시의 백골단과 가장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이때 백골단도 경쟁 세력이 있었죠. 뭐 딱벌대, 벌떼들 뭐 이런 어떤 조직들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정부를 폭력적으로 지원하는 외곽 단체로서의 정치 어떤 깡패로서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백골단 이름을 몰라서 쓴 게 아니라 이때 이름을 가져와서 쓴 걸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했다. 왜냐하면은 흰 모자를 쓰고 온 걸로 봐서는 그렇구나.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만약에 거기까지 공부를 했다면은 그나마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백골단을 포함한 정치 깡패의 모습을 본 이승만 정부가 이제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당시 정치 문란, 그다음에 어떤 정치의 비효율성 이런 문제를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풀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승만 정권의 50년대 중반 정권의 성격이 뭐냐면 사적 연결고리로 이루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든 공무원이든 아니면 지방의 주요한 기업의 대표가 되려면은 사적 관계를 통해서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깡패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면은 지분, 어떤 점유하는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깡패 한 명은 나중에 이제 잡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한 3,500명 취직시켜줬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정권이 공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사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런 일이 가능해졌던 거고요. 그 사적으로 움직였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1960년 부통령 후보였던 이기붕의 정치적인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기붕은 사실 이제 이승만의 비서로 해가지고 여러 어떤 공직,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맡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정치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기붕이 다시 자유당의 총무부장으로, 그러니까 자유당의 2인자로 복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건 이기붕의 부인 오. 박마리아가 네. 누구를 만났을지 짐작되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카 여사와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이승만이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자신을 견제할 만한 세력. 아까 이제 족청이라고 해서 이범석 계열이 있었는데 이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다음에 처음에는 김성수 계열이 있었는데 그 계열도 쫓아내고 자기가 독재를 유지해 갔었거든요. 근데 이기붕은 그런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적 연결고리와 그다음에 조직이 없다라는 걸 활용해서 이기붕을 끌어올렸는데 네. 근데 문제는 그럼 이기붕이 이제 스스로 2인자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조직이 없는 사람을 끌어다 놓고 2인자가 되라고 하니까 모순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기붕은 정치인들하고 여러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집니다. 네. 각각의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오. 그러니까 이기붕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랑 손을 잡냐면 깡패랑 손을 잡습니다. 깡패랑 손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당시 이기붕이 그 자유당의 그 총무부장으로 올라왔을 때 당시에 이제 그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깡패 그룹이 두 개가 있었는데 네. 명동파하고 종로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명동파는 이화룡이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네. 종로파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정재. 이정재. 저자가 이정재인가요? 네, 아 저자가 이정재예요.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오. 저 이정재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종로파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장군의 아들 보면 일제 강점기에 뭐 명동하고 종로에서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깡패들이 대결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로 그때는 깡패가 없었고요. 광복 이후에 이제 명동파, 종로파가 생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 이정재 수하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마수라든지 그다음에 유지광 이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 종로파와 손을 잡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 과정에서 이기붕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터뜨립니다. 이정재랑 손을 잡고 나중에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은 조사가 끝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네. 1955년 1월 29일 날 단성사 앞에서 권총 3발을 누군가가 쏘고 누군가가 맞았어요. 대한민국 땅 안에서. 그래서 그 권총을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동진이라는 인물인데 네. 이 인물이 원래 이정재의 수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며칠 전에 뭘 경찰에 고발했냐면은 이정재 일파가 40명 정도의 여당, 야당 정치인들을 테러로 죽거나 부상을 시키려고 한다라는 정보를 경찰에 넘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찰에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정치 깡패라도 이거는 못 하겠는 거예요. 아, 요건 이제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 거네. 그래서 이 김동진이 그거를 경찰에다가 넘겼는데 네. 그 김동진에게 응징하기 위해서 이석재라고 하는 인물이 권총을 가지고 와서 3발을 쏜 겁니다. 아. 다행히 이제 죽지는 않아서 나중에 이제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석재가 누구냐면 이정재 육촌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하죠. 김동진은 이정재의 부하고. 그럼 네. 여기 배우는 누구다? 이정재지. 이정재. 뭐. 당시 이정재는 이제 자유당 감찰부장이라 그래서 정치 깡패가 정당의 주요 간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 이정재를 체포해서 그냥 이 범인을 쉽게 잡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런데 경찰서에 잡아서 조사를 하는데 응. 누가 몰려드냐면 자유당 국회의원들이 몰려들어요. 아, 이거 수사 못하게 또 지금 모습 비슷하다. 지금 국수본 막 찾아가거든. 이 풀어줘라. 니네가 뭘 저기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당시 검찰은 정말 억울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역사의 맥락에 보면은 자신들이 부득이하게 물러나갈 때 뭔가 힌트를 하나 주고 물러나거든요. 네. 당시 검사가 이정재를 풀어주긴 풀어줍니다. 아. 자유당의 압박에 의해서. 근데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정재의 혐의는 농후하나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한다. 야, 일부러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했구나. 바보 같은 말을 한 거죠. 일부러.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네. 혐의가 농후하면 체포를 하는 거고 그쵸. 조사를 하는 건데 아. 혐의가 농후하나 혐의가 없어서 불기소한다. 라고 해서 이정재가 풀려나게 돼요. 와, 지금이랑 너무 비슷한데. 네. 이게 비슷하면 안 되죠. 이게 70년 안 전. 되지. 이게 55년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정치 깡패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이제 이기붕, 그다음에 이정재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57년 아, 날개를 달아요? 예, 그 날개를 답니다. 나오고 나서. 네. 그래서 처단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니까. 학습이 그래서 됐네, 학습이 됐어. 1957년에 야당의 정치 집회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야당이 이제 여당에 대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려 깡패를 1000명이나 동원을 시킨 거예요. 아유. 그렇게 1000명을 동원시켰는데 이때 이제 정부에서 자유당 정부는 깡패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끄집어내는 이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야당이 정치 집회를 하면은 거기에 일군의 깡패가 들어가서 여기가 싸웁니다. 그럼 이거를 무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뭐죠? 그건요. 양비론. 아, 양비론. 음. 야, 얘네들이 할만하니까 이렇게 공격했겠지. 라고 하면서 여당도 야당도 탄핵하고 그다음에 깡패들은 잡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면서 이걸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게 보통 집권 세력이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큰 뭔가 자신에 대한 거대한 저항이 있으면 거기에 반발하는 일부 세력을 소요 사태를 키워서 만들어. 거기에서 패갖고 양비론을 만들어. 아. 이게 독립협회 만들 때 독립협회가 막 뭐라고 할 때 한국협회가 들어가서 둘이 부딪혀서 그럼 둘 다 잘못했네고 둘 다 해산시켰던 거 우리가 역사책에 배웠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독립협회에 사실은 한국협회에 맞섰던 그 선봉대가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거든요. 아.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논리들이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깡패를 법인화시킵니다. 바로 화랑동지회라고 하는 깡패 조직을 만들어요. 이거 와.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와. 이제 명동파까지 다 먹은 거죠. 네. 그러니까 아니 화랑동지회 그러면 왠지 느낌이 사회단체처럼 보이는데 이게 깡패 조직이었고 여러 곳에 직장을 알선하는 그러면서 이권을 탈취하는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 화랑동지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이정재가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정재하고 이기붕하고 이제 경기도 이천에 국회의원 자리를 놓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정재가 다져놓은 표밭을 이기붕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재가 탈락하면서 이기붕은 별도의 그러니까 또 다른 조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이제 1960년 정부통령, 대통령, 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랑동지회는 그 자체가 깡패 조직인데 여기에 이 정치 깡패를 그냥 순수하게 쓰면은 공격을 받으니까 이거를 경찰 공무원 조직 안에 깡패를 흡수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대한청년방공단이에요. 와. 와. 그러니까 이 민간의 폭력을 공권력으로 둔갑시켜 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쳤네. 이번에 단체가 처음에 방공청년단 산하의 행동대로서 백골단을 꿈꿨잖아요. 네. 그 방공청년단의 단체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모델이 됐던 게 이승만 대통령 때 시절의 대한방공청년단입니다. 이 대한방공청년단이 무려 조직이 135만 명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깡패는 아니죠, 전부 다. 그런데 와. 여기에 깡패 조직을 전부 다 흡수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마수라든지 유지광이 여기에 들어갔고 와. 이들의 역할이 사실은 지금하고 놀랍도록 비슷한데 선거 부정입니다. 와. 우리가 알고 있는 3.15 부정선거 네. 지역에서 뭐 3인조 6인조 그다음에 야당 참관인 쫓아내기 이거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경찰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경찰을 대신 그 부정선거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거는 현장에 있었던 이 그 방공청년단 아래의 정치 깡패들이었던 거예요. 아. 여기에서 사람이 죽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 직전까지 이 정치 깡패들이 얼마나 활동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가장 널리 알려진 정치 깡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면 4.19 직전에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이 국회에 가서 당시 이제 서울시 의회가 국회였으니까 거기 가서 돌아오는 길에 그 고대생들을 뒤에서 습격해서 테러를 일으켰던 게 유지광
일파가 테러를 일으켰는데 그때도 반공청년단의 일원으로서 문제를 일으켰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4.19 혁명 당시에 이들은 1차적으로 일단 체포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공화국 때는 체포가 그 처단이 되지 않고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들이 이제 처단이 돼서 이정재 이마수 사형 그다음에 이제 유지강은 20년형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집행이 됐습니까? 이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됐어요? 이정재 사형 집행이죠. 이정재 그래서 사형 집행. 저기 나는 깡패다라고 해갖고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자유당 정부가 경찰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조금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을 해결할 일을 이 정치 깡패들한테 맡긴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많고 더 나아가서 민원도 많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군사 쿠데타 이후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하냐면은 그 권력을 독재 정권이 점유하는 방식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경찰, 군인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권력의 기관으로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바탕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걸 무너뜨린 게 뭐냐면은 6월 항쟁 그리고 87년 헌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법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없도록,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영향을 끼쳤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은 지난 70년, 40년 전에 그런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을 한 차례 좀 바꿨고 그걸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지해 왔는데 네. 이게 다시 국회에 얼굴을 드러냈다라는 와. 거는 진짜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헌법에 보면은 표현의 자유 있습니다. 네. 근데 표현의 자유에서 결코 여기에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 두 개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폭력을 조장하는 것, 폭력 조장.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혐오의 표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 자체가 중범죄여야 되고요. 이 표현의 자유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네. 이거는 표현의 자유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뭔가 의견이 다르다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에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뤄온 성과를 유지해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전 의원 이제 다 들었으면 다시 주무셔도 좋습니다. 잘하자. 다시 또 깨어나서 이상한 행동하지 그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잘하자. 네. 네. 이거를 안다면 그 짓을 못했을 것이고요. 알고도 그 짓을 했다면 그것은 진짜 악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깡패와 대한민국 정치가 어떻게 함께 커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그 DNA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고 마치 그 유전병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결코 전면에 나서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게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 힘이 약해진 틈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그 생각을 퍼뜨리려고 하는 것 같고, 힘이 약해진 틈에 바로 튀어나오는 바로 그렇죠. 튀어나와 이거는. 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누를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